오늘 DB고, 1번 벡터 DB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좀 AI랑 연관 지어가지고 좀 일부러 문제를 가져왔고, 이제 지난주에 타학원 모의고사에서 AN이랑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벡터 DB여서 좀 그런 것들이랑 연관 지어서 답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벡터 DB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알고리즘이라던가 뭐 HSNW? 아무튼 뭐 그 HNSW 그거랑 뭐야 IVT, TQ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언급해 주시고 또 유사도 계산하는 뭐 코사인, 유클리디안, 뭐 맨하탄 이런 것도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에 제일 무난한 건 3단락은 이제 RAG 쓰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역정규화 이거를 오늘 대부분 분들이 이거 1달러, 요거 2달러, 요렇게 쓰시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지만, 이거 뭐 꼭 개념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개념도 뭐 요렇게 해갖고 답을 쓰셨는데, 이게 뭐 굳이 개념도가 여기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여기다 개념도 안 쓰고, 그냥 좀더 약간 키워드 위주로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고 여기를 더 많이 쓰는 위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정규화 하면은 나와야 될 단어는 꼭 그 이상현상, 분복을 제거하고 이상현상을 제거한다. 이런 단어 써주시고 역정규화에서는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단어. 그리고 역정규화는 좀 절차에다가 그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본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꼭 절차를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단락에다가는 정규화와 역정규화의 어떤 그런, 뭐죠? 좀, 만빌의 관계? 이런 것 좀 언급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 이거는 이제 표준화를 정의를 1단락, 필요성, 가, 기대효과, 나. 그래서 3단락에 어떻게 해야 된다. 데이터 옵스 같은 것들, 뭐 아니면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어떤 기술 요소라던가 아니면 뭐 표준 이런 것들, 뭐 11179 이런 거 언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표준화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명형 정두 정도는 꼭 써주세요. 명칭, 형식, 정의, 규칙인가? 뭐 이렇게 네 가지 명형정규 네 가지가 키워드니까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동시성 제어 기법인데 동시성 하면은 일관성이랑 무결성 뭐 이런 것들을 꼭 아니다 직렬성이랑 일관성 이거를 꼭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성 제어 기법에는 이제 뭐 락킹, 2PL, MVCC 낙관적 뭐 이렇게 있잖아요. 락킹에서 그거 써주세요. 쉐어드랑 익스클루시브 이런 종류 좀 써주시고 2PL에서는 스트릭트랑 스테이틱, 리고러스 이런 것들 같이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VCC 그림 그릴 때 이거 순서 좀 잘 써주세요. 여기가 100이면 나보다 큰 게 만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여기다가 98 이렇게 써놓고 돌아간다고 해놓으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같이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이제 그거죠. 뭐, 무결성을 하기 위해서 동시성이랑 회복기법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기법을 같이 언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동시성과 일관성의 그 반비례 그래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낮게 하는 거고, 락킹을. 여기를 높게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가겠어요? 동시성은 이렇게 가겠죠. 동시성은 락킹을 많이 하면은 동시성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 하지만 일관성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런 3달러에다가 진짜 이거 그리기 얼마나 쉬워 이거. 진짜 5초면 그리겠다 이거. 이런 것 좀 언급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성을 무조건 이제 뭐 동시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락킹을 많이 해야 된다. 꼭 락킹을 많이 하면은 좋은 건 아니다. 대신에 락킹을 많이 하면 동시성은 내려간다. 어떤 뭐 이런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장애 유형 및 회복 기법.
이것도 이제 뭐 이거 1달락, 2달락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 장애 유형과 회복 기법의 개요 해가지고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회복 기법을 통해서 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냥 개요 그냥 개요 좀 큰 관점에서 장애 유형 플러스 회복 기법을 같이 언급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요거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장애 유형하면은 페핑거, 신텍스, 미디어 세 개는 꼭 써주시고 그다음에 회복 기법 하면은 뭐 즉시, 지연, 그다음에 타임스탬프, 그림자, 아리스 이 정도는 같이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락에다가는 뭐를 쓰면 좋을까? 뭐 동시성 제어를 갖다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회복 기법에서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하나를 뭐 좀 자세하게 쓰셔도 되고 뭐 DB니까 꼭 다른 거 아니라 여기 내용에서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좀 자세하게 써도.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운드인데 이거는 그냥 AI와 연결 지어가지고 AI 이런 빅데이터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뭐 모아놓는 뭐 활동 체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랑 연관 지어갖고 키워드를 갖고 가시라고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NoSQL의 정의, 유형, 모델링 절차, 모델링 패턴인데 사실 이게 물어본 게 많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다고 하고 그냥 NoSQL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만 해도 원래 이거 다 써야 됩니다. 이거 네 개 이렇게. 당연히 뭐 정의는 원래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정의 1달러, 유형, 모델링 절차 모델링 패턴 3달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원래 NoSQL 물어보면 다 쓰셔야 됩니다. 쓸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정의를 쓸때 탭 같은 거 같이 그려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조금 응용하는 거죠. 정의를 쓸 때. 여기다 정의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탭 이렇게 해서 그림 간단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뭐 픽2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밑에서 보자면 일단 벡터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이런 고차원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최적화하여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다. 고차원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이런 단어 좀 써주시고 그래서 이런 임베딩 모델과 벡터 임베딩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요거다. 이런 개념은 꼭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고 요 그림을 이거를 2달러 가에다가 그리셔도 되고, 요거를 메커니즘을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뭐 인덱싱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하고 뭐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요거죠. PQ. 이번에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 PQ, 그다음에 LSH, HSNW, 뭐 하나 더 있지 않나? VT, IVF. 이런 거 같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사도 측정은 뭐 이건 쉽죠. 파인이냐 유클리드냐 맨하튼이냐 뭐 내적이냐 이런 거 같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단락은 뭐 레그를 써도 될 것 같고 음, 아니면 ANN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요렇 일단 해설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렇게 쓰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런 관계를 좀 쓰고 싶어. 뭐 이런 이상현상이 있어서 정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역정규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관계를 꼭 언급하고 싶으면 1달락 말고 3달락에다가 쓰세요. 3달락에. 왜 1달락에다가 안 쓸까 이거를. 1달락에 써도 되지만 1달락에다가 안 쓰고 3달락에다가 쓰는 이유. 이게 안 물어본 걸 쓰다 보면은 일단 이건 안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쓰다가 시간 날라가가지고 막상 뒤에를 이제 시간이 부족해갖고 잘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일단은 물어본 거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3단락에다가 요거 관계를 쓰시면 됩니다. 1단락에 관계 쓰나 3단락에 관계 쓰나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죠. 본문 쓰다가
추가 내용을 못 쓰는 건 상관없지만, 추가 내용 쓰다가 본문에 못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3단락에다가 써주시고, 뭐 이런 관계는 일단 알아두세요. 이상현상이라고 하면은 삽입, 갱신, 삭제, 이 세 가지를 이상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정의에다가 단어 몇 개 쓰지도 못하는데 정의에다가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화를 한다.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런 걸 묶어서 차라리 이상현상, 중복 제거 이렇게 좀 압축해갖고 정의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화하면은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뭐 무손실 분해하여 이상현상을 없애는 과정. 그래서 뭐 1부터 5 정규화까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시면 되고 동부 이결 다수인가? 암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역정규화 하면은 이거죠. 성능 저하. 그러니까 정규화를 너무 많이 하면은 성능 저하가 발생하잖아요. 조인 같은 것들을 자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능이 저하됐을 때 중복을 일정 부분 허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 역정규화다. 그래서 절차는 꼭 암기해 주시고, 요 절차는 대상을 조사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역정교화를 적용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검토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뷰, 클러스터링, 인덱스, 응용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역정교화를 하는 유형으로는 이거죠. 테이블, 칼럼, 관계 요 세 개는 꼭 언급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3단락에다가 쓸 거면은 저는 뭐 이 관계를 써도 된다 생각하고 비교? 저는 일단 비교는 좀 별론 것 같아요. 1교 시험이. 비교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이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역정교화에서 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 여기 갖고 와가지고 요거를 언급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글 마지막에다 요건 써주셔야죠. 데이터의 무결성과 성능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그다음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표준화는 요거 명칭, 정의, 형식, 규칙, 명형 정규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전사적으로 적용하는 활동. 요소에는 이렇게 네 개 명형 정규를 써주시면 되고 뭐 필요성 이런 거는 읽어보세요. 불일치, 뭐 지연, 통합의 어려움, 유지 보수가 곤란해진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뭐 기대 효과로는 일관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통합이 용이하고 뭐 비용 절감 뭐 이런 건 그냥 소설 쓰면 되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3단락에다가는 뭐 이런 DQC 아니죠. 이제 DQ 인증 그리고 뭐 다른 뭐 어떤 표준과 관련된 거, ISO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데이터 옵스, 뭐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언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트랜잭션 동시성 제어 기법. 동시성 하면 항상 나와야 될 거는 요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일관성. 직렬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법이다. 요것도 있어야죠. 다중사용자 환경. 다중사용자 환경에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직렬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락킹, 2PL, 타임스탬프, 낙관적, MVCC 이렇게 있는데 락킹에 요거 쉐어드, 익스클루시브 요거까지 같이 써주시고 락킹의 스트릭트, 리고러스 뭐 동시에 스테이틱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락 뭐 다 잘 써주셔갖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오더림은 요거 시스템 논리적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수행 여기다가 버퍼 이런 거 좀 써주세요. 버퍼 여기 밑에 디스크 이런 것도 같이 써주시면 좀 더 공간이 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MVCC 할 때 이 SCN이 100이니까 100보다 큰 게 만나면 옆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오는 거고 또 나보다 큰 게 만나면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그림 좀 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동시성을 겨럿이 발생하는 문제, 뭐 갱연 모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조금 자신 있는 거 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거 쓰신 것 같아요. 스트릭트와 리고로스와 스테이틱 세 가지의 2PL 기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셨던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데이터베이스의 회복 기법.
일단 장애 유형에는 크게 미디어, 심텍스, 페핑거 하면 이제 사용자 오류죠. 사용자 오류의 대표적인 게 페핑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는 거고, 그래서 회복 기법으로는 로그 기반의 뭐 즉시 지연, 체크포인트, 그림자 페이지, 아리스 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심텍스, 인스턴스, 페핑거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즉시 지연, 체크포인트 할 때도 이 검사점 이후에 이제 끝난 것들은 요건 리드죠, 리드. 근데 여기 장애가 생길 때까지 안 끝난 거는 언두를 한다. 이런 것 좀 꼭 구분해서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림자 페이지 이쪽은 주기억 장치, 오른쪽은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아리스는 이렇게 요 화살표도 조금 표현을 해주세요. 화살표도 화살표가 없으면 약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화살표까지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교도 괜찮긴 한데 뭐 동시성과 관련된 걸로 써주셔도 되고, 뭐가 좋으려나? 음, 회복 기법 플러스 동시성 기법을 통해서 뭔가 직렬성이라던가 무결성 같은 것들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좀 더 좀 큰 관점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운드리란 무엇이냐? 다양한 원천 수집 정제 라벨링을 검증하여 또 인공지능 학습과 산업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로서 국가산업 차원의 데이터 제조 공간이 되는 체계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 산업 활용, 이게 이제 조금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파운드리는 품질 보안 법적 책임을 고려한 운영 체계와 산업 특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AI 경쟁력과 데이터 주권을 동시에 확보가 필요하다. 필요성은 요거 AI 성능 확보. 결국에는 이제 AI 때문에 모든 거의 마지 끝은 다 AI입니다, 요즘. 그다음에 데이터 고갈을 대응하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 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 디지털 전환 촉진, 뭐 주권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파운드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고려사항으로는 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수요가 폭증되고 있고 중복 데이터 문제가 있고 뭐 저작권 문제, 데이터 주권 강화, 규제 및 윤리, 그다음에 산업 데이터의 사일로 이런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요소로는 뭐 ETL이라던가 표준화, 메타데이터, 표준 스키마, 품질 관리, 뭐 라벨링 자동화, 데이터 증강, 소버링 클라우드, 뭐 가명화, 익명화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몇 개는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동향은 필요 없고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요 고려사항 정도만 봐두세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주권 확보, 저작권 윤리,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세 가지는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oSQL. 요 NoSQL 정의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죠. 왼쪽에 탭 써주시고 오른쪽에 스키마 리스 정의에 나와야 될 거 스키마 리스 그다음에 이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단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SQL의 유형으로는 키밸류, 컬럼 패밀리, 더큐먼트, 그래프 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키밸류, 레디스, 컬럼 패밀리, 카산드라, 더큐먼트, 몽고디비, 그래프 어디 있어? 네오포제이 없네. 네오포제이까지 갖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 모델링 절차는 도, 커, 페, 기, 후, 선 6단계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패턴으로는 뭐 이게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 거고 디노멀라이제이션, 오토믹 어그리게이트, 어저스트 리스트 이거 말고 또 뭐 있더라?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모델링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 2번을 쓰셨는데 다들 그래도 답을 잘 쓰신 것 같아요. 1번, 2번. 다들 점수가 잘 나오셔가지고 이거 뭐야. 일단 목차를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일단 목차를 보자면
데이터베이스의 투닝의 개념과 목적이니까 1달러, 개념, 가, 목적, 나. 설계 단계 투닝 기법 2달러, 힌트의 유형 3달러.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뭐 1달러는 이제 어렵지 않고, 2달러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의 투닝 기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투닝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하잖아요. 예, 설계, 그러니까 DB 설계 측면이 있고, DBMS 측면이 있고, SQL 측면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튜닝을 하니까,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쓰시오가 아니라, DB 설계 단계에서 어떤 튜닝 기법이 있냐니까, 요거에 포커싱 해갖고 답을 이제 쓰셔야겠죠. 설계 단계에서의 튜닝 기법,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나눠가지고 답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에다가 그 세 가지 DB 설계, DBMS, SQL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가에다가 그림 그리고 설계 단계 튜닝 기법해서 표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분량 채우기고 이제 점수 받기 좋은 거는 각각 가나 나눠가지고 측면을 좀 나눠갖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락 힌트의 유형인데 이거를 답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보면 유형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가나 나누기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리고 유형으로 한 페이지 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개념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란 뭐다? 그래도 개념 정도 써줘도 괜찮으니까 힌트란 뭐다? 정의 써주고, 여기다가 힌트에 어떻게 작성한다? 힌트는 작성법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단락은 벌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튜닝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DB 설계, DBMS, SQL. 여기서 이제 설계 단계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DBMS 측면과 SQL 측면에서는 어떻게 튜닝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뭐 이쪽은 DBMS, 이쪽은 SQL 해서 기법을 각각 좀 언급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개요를 물어봤으니까 1달러, 이, 원리 및 절차 2달러, 유형 3달러, 효율화 방안 4달러.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원래대로 답을 쓴다고 하면 데이터 시각화의 개요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 나눠갖고 한 페이지를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이걸 한 페이지 써버리면 어디선가 한 페이지를 못 쓰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배우가 중요할까? 원리 및 절차가 중요할까? 유형이 중요할까?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효율화 방안이 중요할까?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덜 중요한 거를 이제 0.5페이지를 써야죠. 근데 이제 중간에 뭐, 뭐 이런 거 3단락이 데이터 시각화의 유형인데 이게 0.5페이지야. 그럼 뭐 좀 답이 이제 이상해지잖아요. 대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기왕이면 앞뒤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좋은데, 이거를 0.5페이지 쓸지, 4단락을 0.5페이지 쓸지를 고르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저라면 그냥 개요를 0.5페이지 쓰고 효율화 방안을 1페이지를 쓸 것 같습니다. 0.5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야, 너가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뭔지를 알아? 개념을 물어보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원리 및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할 때 어떤 데이터 시각화의 유형을 통해서, 기법을 통해서 해야 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겠죠, 이거. 어떻게 효율을 해갖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를 분량을 많이 채워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우라고 해가지고 배우면 뭐예요? 보통 정의 및 특징, 뭐 정의 및 필요성, 뭐 정의 및 등장 배경 하는데 특징, 필요성, 등장 배경은 정해져 있는 답도 아니고 그거 사실 읽어보지도 않거든요. 그냥 다 뻔한 소리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개념만 0.5페이지로 간단하게 끝내주고
각각 한 페이지씩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원리가 가가 되겠고, 절차가 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의 유형이 3단락 어떻게든 가나 나눠가지고,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가운데에 개념도 있는 요 표로 해갖고 좀 개념도까지 같이 그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한 페이지 채울 수도 있고, 이거 기법만으로 다 채우려면 너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도 좀 같이 섞어주시면 될 것 같고,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효율화 방안을 뭐 가에서는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나에선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데이터의 품질 요소,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프로파일링. 근데 여기는 이제 1단락을 뭔가를 만들어 주면 좋겠죠. 데이터 품질 관리 기법이 뭐다? 또는 데이터 품질 관리 기법이 왜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 0.5페이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품질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2달러. 뭐, 정형 데이터 측면에서는 어떤 거? 그러니까 가는 정형 데이터 측면, 뭐, 나는 비정형 데이터의 측면, 뭐, 이렇게 쓰던가. 뭐 그냥 측면을 나눠가지고 품질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답 쓰기 쉽죠. 가는 뭐 써야겠어, 가는. 데이터 클렌징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위에 그림에다가는 절차 그리고, 여기다가는 개념 써주고, 나 해서 데이터 클렌징 하는 뭔가 기법.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뭐 절차를 상세하게 써주시면 되고, 데이터 프로파일링도 마찬가지로 개념 써주시고 밑에 절차라던가 기법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4단락을 쓰는 것보다 데이터 품질 관리가 뭔지 또는 데이터 품질 관리 기법이 왜 필요한지 이거를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자면 데이터베이스 튜닝의 개념과 목적. 개념은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데이터베이스 자체 운영체제 조정 등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튜닝의 단계는 이렇게 가죠. DB 설계, DBMS, SQL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설계 단계에서의 튜닝 기법은 뭐가 있느냐? 반정주와 파티셔닝, 이력 테이블 관리, 테이블 접근 방식 결정, 적정 인덱스, 복제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반파, 이태, 적복, 공인 요 정도만 외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외우실 만큼 외워주시고 오늘 보니까 약간 DB 업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던데 막 생각보다 막 엄청 다양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트의 유형인데 이런 거는 이제 딱 페이지 늘리기 위해서 쓰는 기법인 거고 이거 말고 뭐 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힌트의 유형으로는 최적화 접근 목적, 접근하는 방법, 보인 순서, 조인 방법, 병행 수행, 부가 힌트 여부에 따라서 이런 이제 힌트의 유형이 있으니까 이거는 암기해 각각 2개 정도씩은 암기해 놔야 그래도 표가 나오니까 암기해 주시고 4단락에다가 힌트 사용 방법을 쓰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거는 3단락 가의 힌트의 개념을 쓸 때 위에다가 간단하게 써주시고 차라리 요거 저는 DBMS 튜닝과 SQL 튜닝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니까 이것들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튜닝을 해야 된다라고 4단락에 써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는 그래도 정의에 약간 BI라던가 또는 뭔가 인사이트 도출 이런 거 단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각화하는 게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원리. 제가 이거를 쓰면서 우리 기술사 답안도 이 데이터의 시각화의 원리를 준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추상적으로 작성하고 기능적으로 작성하고 밀도 있게 하고 뭐 다양하게 하고 또 창의적으로 하고 뭐 요런 내용이니까 뭐 읽어보세요. 근데 이 원리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근데 이거보다는 그 뭐죠? 터프카의 7원칙인가? 터프카의 터프티? 그 7원칙을 외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뭐야? 시인다조 컨공정인가 뭔가. 그거 외우는 게 나은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원리가 있다고 하니까 항상, 우리가 기숙사 답을 쓸 때도 이거에 맞게 단순한 표현들은 추상적, 기능적, 뭐, 밀도 있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창의적, 그래서 이런 걸 잘 답 써주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의 절차는 구, 시, 표, 이렇게 가죠. 정보 시각화에는 시분, 관비, 공, 뭐까지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일단 정보 구조화, 정보 시각화, 정보 시각 표현, 구시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유형으로는 뭐 시분 관비공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요 데이터 시각화의 주요 기법으로 막대 그래프, 누적 막대, 선점도, 선, 영역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림까지 같이 조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효율화 방안.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는 이제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보다는 뭐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오픈 소스 같은 거 R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뭐가 있으려나? 좀 해보신 분 없나요? 아니, 모르겠다. 저라면 그냥 일단 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썼을 것 같습니다. 정보 구조화 측면에서는 뭐 데이터의 크기에 유형을 선정하고 대상 선정하고 스토리 선정하고 시각화 측면에서는 뭐 표현 기법을 선정하고 시각 표현에서는 뭐 레이아웃을 검증한다 뭐 이런 효율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이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같이 좀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란 무엇이냐? 기관이나 조직 내 외부의 정보 시스템 및 DB 사용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관리 및 개선 활동을 뭐 데이터 품질 관리의 개념이라고 하고, 그래서 값과 구조와 관리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 품질 요소에는 값, 구조, 관리 프로세스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품질 요소. 그러네. 정형 비정형이 아니었네. 그 다음에 데이터 클렌징의 개념은 뭐 이상치를 제거 및 식별, 교체, 삭제, 수정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절차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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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대, 배, 배. 이렇게였던 것 같은데. 대, 더, 대, 배, 배. 그 다섯 가지 절차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렌징을 하는 기법으로는, 지난주에, 그건 이상식 결칙치구나. 데이터 클렌징 하는 기법으로는 변환, 파싱, 보강,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파일링의 개념 및 프로세스. 잠깐만, 이상치를 제거하는 거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상치 제거 다른 데서 시험 나와가지고, 우리 ITP였나? 시험 나와가지고 이상치 제거할 때, 뭐, 하나, 그쵸, 박스 플러. 결측치가 핫대, 그쵸. 그렇게. 여기다가 박스 플러 써도 되겠는데? 그다음 데이터 프로파일링의 개념은 데이터의 구조, 내용, 품질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비일관성을 발견하고 중요 정보와 통계값을 수집하는 정보 분석 기법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종, 매드프리종 이렇게 외웠었고 구조, 데이터, 관계. 프로파일링을 수행할 때는 구조, 데이터, 관계 이렇게 세 개를 발견한다. 기법으로는 컬럼 속성을 분석하고 구조 분석, 단순 데이터, 복잡 데이터, 감룰 분석 이렇게 세 개. 보통 이제 제가 갑자기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나는데 클렌징이라고 하면은 이상치와 결측치를 제거하는 거를 클렌징이라고 하거든요. 클렌징 하면은 이상치, 결측치를 떠올리면서 그 두 개를 섞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DQM3? 이거 이제 아니지 않나? 옛날 답안지라 그런 거 같고. 이제 DQ 아니 DQ? 이제 DQ 아니에요? DQ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옛날 답이라 이거는 패스. 일단 해설은 여기. 예, 제가 8부터 출제했고요. 이번에는 스프린트 1이어서 좀 기본적인 거 위주로 꼭 봐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조금 이게 스르륵 지나갔던 거를 다시 좀 문제로 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프카 요즘에 스트림 서비스 내지는 데이터가 이제 배치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약간 실시간성으로 처리되는 그런 구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프카 스트림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인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성 요소를 좀 잘 보시라고 좀 출제를 해봤고요. 일단은 섭섭 구조라는 게 여기 이제 생산자하고 이제 소비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생산자가 여러 소비자의 구독형으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발행하는 토픽, 이 주제를 내가 구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가 발행만 되면은 동시에 여러 명의 사람한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퍼져 나가는 N-대-N 구조에다가 이제 MOM이라고 있잖아요. MOM. 네, 메시지 오리엔티드. 요거 이제 키워드가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 펍섭 구조고, 그 다음에 분산형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메시징 플랫폼이다. MOM 플랫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펍섭 구조니까 당연히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 개의 퍼블리셔가 있고, 컨서머가 여러 개 있고,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클러스터라는 거는 브로커의 상위 개념으로 이제 묶은 어떤 그런 큰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로커가 하나의 서버예요, 서버. 네,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그리고 그 안에 토픽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주제. 얘가 뭐 매출, 그 다음에 얘가 뭐, 그 다음에 뭐 배송, 얘는 뭐 고객, 이런 식으로 토픽을 나눠 놓고, 안에 이제 파티션이라는 개념은 이 차선입니다, 차선. 차선이 여러 개 있으면은 경부고속도로가 8차선이잖아요. 그럼 더 빨리 가잖아요. 여러 개 데이터가. 국도는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더 느리게 갈 거고. 이 파티션의 개념은 일단 차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파티션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병렬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펍섭, 그다음에 클러스터 브로커 토픽, 파티션 여기까지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형태 봐주시면 되고 사실 이 주키퍼는 그렇게 여기서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얘를 전체적으로 서버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추가적인 그런 서비스긴 한데 주키퍼는 주 어떤 요소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 네. 주키퍼는 뭐 그 하드 기반에서도 주키퍼를 쓰기도 하는데 주키퍼는 어쨌든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클러스터, 브로커, 토픽, 그다음에 파티션. 그리고 파티션에 리더하고 팔로워가 있는데 리더가 주로 이제 주로 여기 연결돼서 얘가 실질적으로 전송을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팔로워는 약간 복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 뭐 프로덕션, 파티션, 브로커, 토픽, 그다음 리더 파티션, 팔로우 파티션, 브로커까지. 네. 그리고 뭐 하나의 그냥 주키퍼는 이거를 뭐 설정 관리한다. 전체적으로 해주는 그런 거다. 얘는 중요한 건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꼭지로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렇죠. 모든 뭐 IT 서비스에서 그렇듯이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나 OS나 뭐 IO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다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계시다가 그때그때 CPU, 메모리, 디스크, OS 이런 거 당연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DB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도 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차 정규화는 질문이 또 별도로 하나 또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눌렀죠. 네. 그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인 종속이라는 게 결합 종속이 있을 경우 n개 이상의 엔티티를 분리하는 정규화 기법이긴 한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부당 튜플이라는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 튜플. 그래서 분해를 다 한 거예요. 지금 분해를 다 해서 이런 테이블 분해를 다 했는데 거꾸로 조인을 시켜 보니까 지금 얘의 결과하고 얘의 결과하고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한별이라는 이 두 개의 투플을 보시면 원래의 투표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고, 항상 요거 있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요 그대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암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고, 수행 절차, 여기 부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조인 종속성은 확인한다. 네. 그리고 분해를 한다. 후보 키를 이용해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도록 엔티티를 분해를 한다.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조인을 수행을 하고 부당 투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부당 투풀이 있었잖아요. 요게 있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네. 이거를 이해하시기보다는 요거는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네. 그래서 요거 문제 상황, 그다음에 해결 방안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결성 제약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당연히 키워드죠. 무조건 키워드 나오셔야 됩니다. 무결성 제약이라고 하면은 개참 속삭기, 그다음에 상가 집휴 즉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무의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개참 속삭기 해가지고 약간 이런 이 분류 체계를 적으신 분은 있는데 요거는 별로 좋지 않다. 1교시형에서는. 그리고 1교시형에서는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다. 개체가 있고 개체와의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개체 무결성, 프라이머리 키하고 난널, 그리고 참조 무결성, 포린 키, 다른 키와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이런 키가 있어야 되고, 참조 무결성, 속성 무결성,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약 조건을 이 부분을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당연히 개참 속삭기는 여기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제약 조건을 넣어주시면서 설명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하거나 난널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 포린 키는 당연히 부모 키에 거꾸로 쳐다봤을 때 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얘가 있는 값이 그대로 자식 키에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속성은 뭐 캐릭터나 데이터나 그런 캐릭터 형태, 캐릭터 셋이라고 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잘 설정을 해줘야 된다. 트리거와 유저 디파인을 할 수 있다. 데이터 타입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니크 인덱스. 키 물결상 같은 경우에는 값이 유니크해야 된다.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와 같은 그런 동작을 하게끔 이 제약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제약 조건. 그리고 뭐 이제 유지하는 방법을 써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3단락에 릴레이션 무결성 있잖아요. 요거를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과 집휴 즉지 다 두음입니다. 두음. 그래서 개참 속삭기 상과 집휴 즉지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두음 기반으로 잘 눈에 띄게끔 써주시고 빠져나오신 것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옵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을 막 써주셨는데 여기에 이 오늘 문제 중에 가장 여기가 모호한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다 데이터 통합, 뭐 자동화 맞는데 여기에서는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데이터를 고품질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예. 그러니까 여기 품질과 속도와 자동화 이게 이제 키워드거든요.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기 위한 운영 또는 관리 방식 또는 체계, 문화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좀 적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기술 이렇게 좀 적기보다는 끝단어를 그래서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운영 또는 관리 체계, 방식, 문화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집부터 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수집하고 정제하고 적재하고 시각화하고 거버넌스 달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주요 기술이라 적기보다는 수집, 뭐 적재, 그 다음에 변환, 활용 이런 식으로 좀 몇 개를 나누셔서 거기에 알맞는 기술을 그래도 적어도 4개의 구분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구분을 적어 주시면서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구분이 나오면서 여기에 키워드들이 그림과 이렇게 일치되면은 가장 좋은 답안이다.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수집 단계에서 ETL, ELT, 데이터 뭐 스토리지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에서 그 스케줄링 관련된 기술, 그리고 뭐 데이터 마트, 데이터 메타 관리, 그다음에 자동화된 관련해서 뭐 CI/CD 관련된 뭐 젠킨스 이렇게 뭐 셰프와 퍼펫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각화, 태블로, 뭐 클릭, 그다음에 뭐 D3.js 아시는 거 다 여기다 때려 넣으신 다음에 중요한 건 어디에 구분에다가 잘 넣어주느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적인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고 마지막에 잘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화. 네, 아까 자동화 있었잖아요. 자동화를 위한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얼마나 라이프 사이클을 잘 표현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분해 나와주면서 그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들이 정확하게 매핑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데이터 옵스 그냥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답안이 그림과 표가 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데이터 옵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뭐 비교를 했는데 저는 사실 3달러 비교 이거 너무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별로 이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아무래도 어려운데 3달러를 비교로 쓰려고 하면은 최소 2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는 정말 내가 시간이 남거나 정말 뭐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생각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 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데이터 옵스를 가지고서 이게 잘 실현이 되면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기 나오잖아요. 얘와 협력이 될 수 있다. ML 옵스도 실현할 수 있다. ML 옵스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그냥 DB 쪽만 일반적인 DB만 보는 게 아니라 벡터와 인베딩과 이런 것들까지 같이 ML을 처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술들이 서포트가 된다면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취지의 이런 3단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옵스가 MLOps의 선행 조건이 돼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사이에서 뭐 저희가 배웠던 벡터나 인베딩이나 아니면 피처 스토어, 피처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제대로 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을 한다면 MLOps도 실현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좀 더 크게 확장시켜서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시간이 괜찮을 때는 들어가셔도 되지만 3달러 비교는 저는 최대한 많이 지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스트롱 공리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진짜 이거 약간 골탕 먹이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폐정환 제가 강조드렸어요. 오늘 많이 못 적으셨던데 폐정환. 예. 페포라는 게 이 함수 종속의 모든 속성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종속, 요 말 있어야 된다, 요 말. 그래서 암스톤 공리라는 게 전체적으로 x, y, z라는 속성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함수 정속을 유도해서 낼 수 있는 게 페포고 이거를 페포를 도출할 수 있는 수론 규칙이 암스트롱 공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페포, 정당성, 완전성이 정의 부분에 꼭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리고 나머지는 또 두음이죠. 반확이, 그다음에 합분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유사네요. 유사 이행죠. 네. 자, 그리고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요거는 나머지는 설명하기 나름이니까 x는 y다. 그리고 x가 y면 xz는 yz이다. 네, 요 설명이 오늘 없으신 분들은 좀 감점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x는 y이고 y는 z면 x는 z이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합집합, 그다음에 분해의 성질, 그다음에 유사 이행적 성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본 토픽 내지는 옛날부터 고전 토픽일수록 이게 정말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스가 나거나 내가 조금 뭐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를 읽어보거든요. 여기가 좀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여기 읽어봤는데 여기도 틀리다. 그러면은 이제 감점이 되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두음으로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두음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가?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만 얼추 보면은 맞는 얘기인 것 같다 하면 쓱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채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그냥 두음으로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림 같은 걸로 잘 이렇게 이해해 두고 계셨다가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그림을 그대로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위주로 다시 한번 연상시키셔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다. 네. 폐정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폐정환 그리고 반확이, 그 다음에 합분유. 네, 이렇게 부가규칙입니다. 부가규칙. 네. 자, 그리고 조인 두 가지 문제, 비교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네스티드 루프하고 해시 조인이다. 네. 중요한 거. 루프니까 순차잖아요. 쭉 돌면서 앞에, 그렇죠? 맨 처음에 선행하는 테이블이 있고, 선행 테이블을 한 개씩 읽어 나가면서 그 후행 테이블과 조인에 성공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도출을 한다. 네, 이게 이제 네스티드 루프고, 해시 조인 같은 경우에는, 예.
해시 알고리즘으로 비교해서 매칭된 건 비교, 병합. 네. 그래서 여기는 순차란 말이 꼭 보였으면 좋겠고, 여기는 비교 병합이란 말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동작 절차, 맨 처음에 선행 테이블 기반으로 후행 테이블을 한 개씩 루프를 돌면서 순차적으로 조인을 시킨다. 해시 조인은 해시 펑션을 통해서 해시 에어리어에다가 구성을 한 이후에 후행 테이블을 차례로 해시 펑션에서 이제 조인을 한다. 어쨌든 간에 이 해시 에어리가 중요하고 여기는 인덱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덱스가 없으면은 선행되는 테이블에 인덱스가 없으면은 굉장히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리고 인덱스가 없는 경우 성능 저하, 별도의 인덱스 전략은 불필요하다. 인덱스와 관련된 전략. 근데 여기를 그냥 인덱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덱스 전략이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인덱스 전략. 자, 그리고 이 등치 현상이잖아요. 등치인 경우에만 조인이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 다 가능하죠. 이쪽에서는 등치가 아니어도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은 나디콜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다. 눈에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조인 조건이 되겠죠. 조인 조건. 자, 그리고 선행 테이블의 크기에 따라서 선행 테이블을 루프로 돌 게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루프 돌 게 굉장하고 100건일 경우하고 1000건일 경우에 따라가지고 성능이 많이 좌우가 되겠죠. 선행 테이블이 중요하다. 해시 같은 경우는 해시 L 사이즈가 작으면은 여기에서 뭔가 병합할 때 더 많은 예, 병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해시 에어리가 크기가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부분. 네. 그래서 결국은 OLTP에 어울리고 이제 해시는 대용량 액세스 처리 또는 뭐 올랩 올릴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 비트맵을 이제 적어주신다거나 예. 계속 비교를 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네, 2교시는 4번부터 6번인데 4번은 일단 오늘 대부분이 선택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TT의 중요한 부분만 좀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TT라고 하면 이 그림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NTT 물어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NTT가 있어야 되고 한 개만 있으면 부족하죠. NTT는 서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옵셔널리티와 카디널리티 얘기를 반드시 여기서 해주시면서 그렇죠? 얘가 1대 N이냐, N 대 N이냐, 그리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엔티티의 개념, 그 실질적인 그런 개념은 실제로 업무에 필요하고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시고 저장하고 관리한다. 실제 데이터의 목록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엔티티의 타입과 엔티티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 엔티티의 자금 요건, 업식, 지프, 속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계성이죠. 관계성. 그래서 여기에서 카디널리티와 이제 그거 있잖아요. 1대 N이냐 아니면은 지금 옵셔널리티냐. 네, 두 가지. 예, 카디널리티, 옵셔널리티. 이거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특징이고요. 예. 그래서 관계가 있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하고자 하는 테이블, 컬럼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계 측면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엔티티가 또는 여러 개의 엔티티 간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는 옵셔널리티와 카디널리티가 있다. 예,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티티의 도출 절차, 당연히 후보 도출하고 뭐 정제, 백업 필요 없는 거는 뭐 빼거나 합치거나 그다음에 확정을 짓는다. 요거는 상식선이고요. 그다음에 엔티티의 유형 있는데 중요한 건 기중행이었죠. 기중행. 기중행.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유형 엔티티. 당연히 실체를 업무적으로 구분을 시켜놓은 엔티티겠죠. 사원 테이블, 물품 엔티티, 강사 테이블, 뭐 보험에서는 보험, 가입, 보험 고객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개념 테이블은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관리를 해야 할 개념적 정보로 구성을 한다. 보험 상품, 엔티티 이런 것들. 그리고 사건은 뭐 통계나 업무 수행 발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엔티티.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엔티티는 고유의 줄 식별자를 보유한 기본 업무에 존재하는 정보다. 중심 엔티티는 기본 엔티티에 파생된다. 업무의 중심과 역할 관계를 통해서 행위를 생성을 한다. 계약과 사고나 주문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계약도 나야 되고
청구도 해야 되고 주문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주문 엔티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엔티티 사이에 어떤 액션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중심 엔티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한 이력이라던가 변경 내역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행위 엔티티다. 주문과 변경 이력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엔티티를 깊게 물어본다라고 하시면 네, 여기까지는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분 보시면 유계사, 유계사기 중행 이래가지고 네, 발생 시점과 뭐 이런 것들 구분에 따라 가지고 6개의 엔티티가 중용을 한다. 그 중요한 거는 기중행이라도 써주셔야 됩니다. 기중행이 더 중요합니다. 기중행. 그래서 기중행을 주시고 엔티티 기술서는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덱스 있는데, 인덱스가 저희가 저번에 문제가 클러스터 인덱스하고 넌 클러스터 인덱스 이런 것들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여기에서 깊게 하나만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쵸? 예, 좀 깊게 공부하셔야 된다, 이쪽은.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인덱스의 개념부터 보시면, 파일들의 레코드들에 대한 효율적 접근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또는 자료 구조. 자료 구조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자료 구조다. 네. 자, 그래서 필요성, 당연히 그렇죠. 조인과 관련돼가지고 인덱스, 아까 네스트 루프 조인에서 인덱스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인에 대한 성능도 향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스캐닝과 관련된 그런 비용과 조회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파티셔닝과 프리닝을 통해서 뭐 경합도 차단할 수 있고, 리소스에 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거는 다 어떻게 풀어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필요성은. 근데 약간 조심하셔야 될 거. 여기서 보시면 인덱스는 삽입이나 삭제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OLTP성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해 성능에 대해서 향상이지 이런 삽입이나 삭제나 OLTP성 업무에서 뭔가 변경이나 갱신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덱스가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자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입력을 한다라는 거는 비트리 구조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원하는 위치에 어딘가에 입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다 찾아가면서 정확한 위치에 딱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삽입할 때 이 과정이 이루어짐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회에 대한 성능에 대한 향상이지 삽입이나 삭제나 갱신형에서는 오히려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써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거를 2, 3단락에 배치를 해라고 했잖아요. 필요성을 2, 유형을 3 이렇게 이제 했는데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4단락의 유형까지도 좀 더 깊게 써주신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아시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유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트리, 해시, 비트맵 저희 배웠었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 기반, 조인 도메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클러스터하고 넌 클러스터 이런 것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덱스 순서하고 물리적인 순서가 일치하는 거고, 넌클러데스는 주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소 기반으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물리적인 위치를 찾아가지고 하는 방식.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하고 넌클러스 인덱스까지 정적 인덱스냐 동적 인덱스냐. 그다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유형이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잘 쓰신 분들은 여기를 나누셔가지고 3, 4 이렇게 많이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거는 2, 3단락 배치하긴 하지만 내가 또 갈 수 있는 뭔가 내가 썰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4단락까지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캔 방식은 좀 약간 생뚱맞긴 한데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인덱스를 물어봤으니까 인덱스에 대해서 이 스캔은 사실 이 트리 기반 인덱스의 레인지 스캐닝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인덱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잘 써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팩터라는 게 있는데 클러스터링 팩터가 인덱스의 순서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순서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1, 2, 3, 4, 5 갔는데 물리도 1, 2, 3, 4, 5로 동일하게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이게 빨리 물리적인 구조에서 변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3, 4,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인덱스가 잘 있다고 하더라도 클러스 팩터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풀 스캔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클러스팅 팩터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인덱스를 구성할 때 컬럼에서 이 선택도라는 게 있거든요. 선택도. 네. 그 디스팅트 컬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별이라는 게
성별의 디스팅트 해보시면 1 또는 2 나오잖아요. 이런 컬럼은 인덱스의 구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네. 왜냐하면 인덱스를 딱 태웠을 때 1 또는 2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선택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팅트 값을 딱 매겨봤는데 1, 2, 3, 4, 5, 6, 7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덱스에 적합한 항목이지, 이렇게 굉장히 디스팅트 값이 낮은 것들은 인덱스 컬럼 구성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덱스 구성 또는 활용 시에 고려해야 될 그런 큰 두 가지 클러스터링 팩터와 인덱스 컬럼의 선택도, 이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레인지 스캔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어떤 국어 레인지를 한번 스캔을 하는 거고, 이 풀 스캔이 문제죠, 항상. 테이블을 풀 스캔한다는 거는 모든 테이블, 만약에 이게 100만 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만 건을 다 한번 스캔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IO가 든다. 자, 그리고 유니크 스캔은 특정 어떤 그런 딱 이 이퀄도 내가 딱 만족하는 것만 할 때. 그리고 스킵 스캔은 파티셔닝이나 이런 것들 잘 되어 있으면은 중간중간 건너뛸 수가 있겠죠. 날짜 단위로 또는 연도 단위로. 그리고 이제 디센딩은 뭐냐면 거꾸로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캔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덱스에 대해서 한 개씩 깊게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트리 기반하고 해시 기반하고 비트맵도 무조건 아셔야 되고, 이 나머지 정적, 동적, 논리, 물리, 함수, 조인, 도메인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저라면 여기를 3단락, 여기를 4단락으로 좀 더 부풀려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요거는 요즘에 이 카탈로그가 좀 많이 중요해져서 낸 모의고사 때 제가 한번 냈던 문제고요. 표준화부터 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는, 지금 표준화, 리니지, 카탈로그가 있는데 이게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어쨌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출제자는 그렇게 지금 의도를 내고 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명정형규죠. 명정형규. 네, 명정형규. 네. 그래서 명칭과 정의와 형식과 규칙에 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표준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가 이제 안에 또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직과 프로세스도 표준화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구성됩니다. 명정, 형규,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표준화된 조직과 프로세스까지. 네. 자,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표준화의 대상입니다. 표준화의 대상 또는 구성 요소. 표준화에서 꼭 이루어야 될 그런 항목들.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명정형규는 꼭 빠지면 안 됩니다. 명정형규.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리니지. 리니지 있는데, 리니지는 이거 거꾸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스에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그래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이 약간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면이 하나가 있어요. 화면이 있으면은 얘의 계산된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 이제 뭐 서머리 리포트가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얘는 계산에 대한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로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트를 썼고, 어떤 데이터 마트는 어떤 원천의 소스를 보고 있는가, 이렇게 거꾸로 추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정을 추적을 한다. 자, 그래서 전 과정 또는 전체적인 어떤 변환 로직과 흐름에 대해서 추적을 기록한 뭐 리스트 또는 추적에 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보라고도 하죠. 계보. 그래서 출처와 변환과 변환 로직과 경로와 최종적인 이런 것들은 메타데이터화가 잘 되어 있어야 거꾸로 어떤 DB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메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시각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동화 도구, 자동으로 뭔가 테이블이 생기거나 한다면 이런 것들이 메타화 해가지고 저희 메타 데이터 시스템에다가 이런 것들을 잘 저장을 해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카탈로그는 이제 데이터 디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내가 데이터 자산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실현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용자가 데이터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검색과 그리고 내가 지금 원천적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는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란 말이 꼭 있어야 되겠죠.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고, 메타데이터는 당연히 자동화 도구나 또는 어떤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통해서 메타를 연동시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보, 또 카탈로그의 하나의 한 분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합 검색 서비스. 그래서 자연 처리,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시메틱 서치 이런 것들 들어가가지고, 요즘에는 뭐 온톨로지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예, 의미 기반의 서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뭐 되고 있다라고 하죠. 약간 팔란티어에서 뭐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계보는 추적, 추적이라는 단어가 꼭 보였으면 좋겠고, 여기는 검색, 검색 또는 디스커버리 이런 쪽에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런 얘기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과 분류와 계보와 그 메타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사용자가 여기에 접근을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카탈로그화도 어렵고, 당연히 그냥 리니지와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과 추적과 이런 변환 과정도 기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카탈로그에 다 잘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여기에 붙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빠르고 쉽게 검색해서 데이터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이 관계를 설명할 때는 그림을 살짝 그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메타를 잘 수집해 놓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있으면은 기억나시죠? 어노테이션하고 그리고 이제 객체와 관련된 이 라벨링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제이슨 형태로 또는 XML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메타에 잘 올라와야 어떻게 돼요? 검색이 사용자가 어떤 이미지가 어떤 지금 이게 개 사진인지 아니면 고양이 사진인지 이거를 이미지를 꼭 열어보지 않아도 이런 제이슨 형태로 뭔가 메타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이 메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정보들을 잘 검색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의 어떤 그런 URL, 이 위치, 원천 소스의 위치, 레이크는 이 주소를 알면은 내가 원천에 바로 이렇게 뜰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메타만 잘 관리가 돼도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검색도 잘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정형 관리 쪽까지도 시키셔서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 카탈로그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10분간 쉬었다가 3시 5분부터 오늘 도메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